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년입니다. (747) (474) 이전 정부들에서 목표로 내세웠던 숫자들입니다. 이 세 자리 중에서 맨 앞에 들어간 숫자는 바로 경제성장률이었죠. 747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7%의 경제성장률을, 그리고 474를 외쳤던 박근혜 정부는 4%의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는데 모두 9호로 끝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또 수정했습니다. 당초 2.8%였던 전망치를 이번에는 0.2%포인트를 높여서 3.0%로 잡았는데요.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한 해에 3번씩이나 수정한 건 7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이렇게 오르면 그 과실이 경제 주체들에게도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살림살이와 지갑에 성장의 과실이 들어오는 게 체감이 좀 되세요? 이런 성장의 과실보다 우리 눈앞에 먼저 체감이 되는 건 아마 금리 상승일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1.25%로 2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인데,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성장률도 3%까지 오르면 아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어제 열린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도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미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에 앞서서 먼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올해 딱 한 번 남았는데 11월 30일에 열립니다. 네, 10월 2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 구조를 재구조화해서 이걸 좀 낮춰보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다주택자들을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하고 세금도 더 거두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전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은 잡았는데 이미 건설 중인 이것조차 중단할 거냐 아니면 이것까지는 지을 거냐, 이제 좀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거기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예상과는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건설을 계속 합시다, 이거는 그냥 짓던 건 지읍시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걸로 결과가 나왔네요. 예, 10시에 이제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한 500명들하고 같이 1박 2일 숙박도 하고요.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의 여론조사도 하고, 나중에 그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차례 이제 그 여론조사를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5, 6호기에 대한 건설은 재개하자라는 방향에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건설 재개가 59.5%가 이제 건설 재개를 선택을 했고요. 중단이 40.5%가 나왔으니까 이 범위의 차가 19%포인트 정도가 납니다. 6대4 정도로 짓던 건 지읍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의견 따라서 계속 짓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의견은 참고만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놓는 최종 공고안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호기, 6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률이 한 29.5% 정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짓는 게 낫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투입된 금액도 1조 6천억 원이나 투입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참여단들이 이미 짓고 있는 것들은 끝까지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 6호기는
한 30% 정도 지원하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할지는 잠시 가동을 3개월 동안 중단하고 이런 논의를 좀 거쳐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재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그렇게 정부도 결정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 말고도 몇 가지를 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전 개발은 발전 축소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확대로 갈 것이냐, 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와 관련된 의견도 좀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축소, 그러니까 발전 축소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53.2%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가 35.5%, 네. 확대는 9.7%로 비교적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의견도 정부에 전달하게 되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과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5, 6호기는 뭐 건설을 재개를 하되 앞으로 원전 전체적인 방향은 점차 축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 정책에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의견들을 최종 종합해서 이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가 전달을 하게 될 테고 정부도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힘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소 이제 그만 짓고 안 짓고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5년 안에서 탈원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이라고 하면 이거 짓던 거 안 짓는 거 말고는 네네. 별게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겠습니다만 실제로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부니까 이런 액션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별로 안 남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정책을 짤 수는 있겠지만 네. 5년이라는 기간이 이런 발전소를 짓고 뭐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준비하는 기간에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바뀌었는데 다음 정부가 그간 나왔던 것에 대한 정책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 또 다른 바뀌겠겠죠.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예. 있죠. 다만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그 공론화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처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막 이랬던 것도 네. 사실들은 어떤 국민들의 의견들을 공론화하고 한 방향으로 좀 모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그동안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했는데 네. 올해 연내에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꽤 있다는 시사를 했습니까? 예, 어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고요. 기준금리는 현 수준이 1.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바고요. 근데 이제 보통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나면 그 한국은행장이 나와서 기자들하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눕니다. 예.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발언들에 따라서 향후에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판단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다음번에는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주변 환경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쪽으로 좀 보이고 경기 여건이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금융 완화라는 것은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나간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려서 돈을 다시 흡수하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에 이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좀 내리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금통위원이 저희가 7명인데 우리나라가 보통은 그간 그 금리 동결을 할 때 만장일치로 계속 동결을 해왔거든요. 예. 이게 한 6년 동안 이 금리 동결할 때 만장일치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소수 의견 1명, 그러니까 이일영 금통위원이 0.25% 인상안을 이번에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아마도 다음번에는 좀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강합니다. 다음번이라면 11월 말에 한번 금통위가 있는데 이때 올리지 않으면 연내는 아닌 것인데 뭐 내년 1월에 하든 그거야 뭐 큰 차이야 없겠죠. 아무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12월 달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11월에 안 올리고 미국이 올려버리면 네. 이게 흔히 말하는 금리 역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들은 보통 높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이동한다가 경제학 이론의 뭐 기본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미국보다는 선제적으로 11월 달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강한 편이죠.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네. 이때 국민연금도 동원이 돼서 삼성 그 대주주의 편을 들어줬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됐었고 네네. 지난 정권에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법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한테 피해를 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군요.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이제 재판이 이거는 형사 재판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약간 그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거는 이제 민사 재판인데요. 일성신약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삼성물산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합병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합병이 됐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 네. 이와 관련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이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이 합병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사실상 기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이들의 주장이 한 3가지 정도였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 측이 합병 목적이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 네.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합병이 뭐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합병 절차도 합병 비율 중에 문제가 있었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뭐 힘을 보탬으로써 결국에는 일어났다.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투자 손실을 이제 그 가입자들에게 줬다라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었는데 민사에서는 이 합병이라는 게 말한 대로 경영 승계의 목적도 있지만 삼성이 주장한 게 그 당시에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삼성물산이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제일모직이 잘 되는 사업부하고 합침으로써 회사를 다시 조금 더 정상화시키는 쪽에 목적도 있었다. 네. 이것도 일부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융본부에서 내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딱히 문제를 삼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게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것도 나중에 삼성물산이나 합병 이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지금 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게 쉽게 이해를 하자면 네. 이재용 씨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 이재용 씨가 갖고는 싶은데 지분이 별로 없던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네네. 합병 비율을 이재용 씨가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기를 택했다는 거죠. 물론 합병 비율이라고 하는 건 주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야 뭐 컴퓨터가 정하는 거하고 똑같이 객관적인 거지만 네네. 하필이면 이재용 씨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은 주가가 높고 하필이면 이재용 씨가 갖고 싶으나 별로 지분은 없는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을 때를 택해서 하필 네네. 그때 왜 합병시켰느냐 이 질문이었을 텐데 큰 문제는 네. 없고 중간에서도 손해본 사람도 없으니 합병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이었나 보네요. 예, 사법부의 판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의 문제는 사실상 재판부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낮고 의도적으로 주가가 높은 시기를 택했다. 네. 이거를 판단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합병 비율 같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근거로 보거든요. 예. 재판부에서는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데에 맞춰서 잘 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가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도 예. 간 것 같긴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게 참 그럼 골치가 좀 아프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사재판에서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있고 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형사재판에서는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지적이 진행되고 있으면 예.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걸 뭐 김치영 기자한테 여쭙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리는 사안인데요. 예. 그나마 구분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줬다라는 혐의가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의 문제를 더 크게 다루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부탁을 해서 뭔가 불합리한 액션이 취해지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가 동원되지 않았느냐 이걸 본 것이고요. 예. 지금 민사재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잘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아무리 합당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뇌물이 전해졌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민사재판에서는 아까 말한 중간중간의 단계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는 또는 내부의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라고 본 것이고 네.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정리하죠.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던데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공공기관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문이 먼저 드네요.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으로 오해는 하시는데 예. 금융위원회는 정부 소속 기관이고요. 네.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은행들하고 금융사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이 되는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감원 직원들이 네.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예,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무원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관리 감독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도 받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제를 받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2007년도에 한 차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가 2009년도에 다시 공공기관에서 빠진 사례도 있는데 이 네.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빠졌던 것은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관리됐을 경우에 문제를 좀 많이 제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 금융위의 정책기관이 있으니 관리감독은 자율적으로 하기 좀 독립성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제외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금융감독원 내부의 비리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인사비리 같은 것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뽑고 그러다가 이제 인사비리가 네. 나왔군요. 채용비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알겠어요. 내부에서 야, 이 기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네.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제외됐던 금감원이 다시 공공기관 지정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정종호 씨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한테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하도록 하고 세금도 제대로 다 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정부는 그런 걸 의무로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걸 의무화하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구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택의 경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면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한 가지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고, 회사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그동안 등록돼 있던 분들은 임대사업자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료를 이제 따로 내야 되는, 안 내던 분이 임대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내야 되는 그 문제가 오니까 더 꺼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그거야 그들의 사정이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이유는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2채 이상 있으신 분은 무조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세금도 다 걷자고 하면 뭐 내일 아침부터라도 못할 바는 아닌데 누가 집 몇 채 갖고 있는지 정부가 이미 다 전산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하면 이제 집을 한 채 더 사서 월세를 놓아볼까 하는 분들이 집 사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이거 뭐 월세 받아봐야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더 내고 이러면 별로 남는 게 없겠구나,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혹은 뭐 펀드나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안 사게 되면 이제 집값도 당연히 안정이 되고 내려갈 거고 그 집을 집 없는 사람들이 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안 사면 집값이 잘 안 오르겠죠. 그러면 주택시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그러면 무주택자들도 집을 잘 안 사고 다들 전세 월세로만 살려고 합니다.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무주택자라고 덜컥 집을 사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별로 좋지도 않은 집에 월세가 막 오르게 되죠. 새로 주택은 잘 공급되지 않고 기존 집은 매년 낡아가는데 집 필요한 분들은 계속 늘면 뭐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월세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집을 사용하는 요금이니까 사실은 매년 조금씩 낡아가는 집이니까 월세는 매년 조금씩 내려가야 정상인데 우리 현실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낡은 집의 월세가 자꾸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게 다주택자가 예뻐서 보호해 주느라고 그들한테 화끈하게 임대소득세 못 걷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월세집, 전세집을 그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월세, 전세 놓는데 흥미를 잃으면 그 피해를
돌고 돌아서 집 없는 분들이 받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도를 좀 바꾸려면 돈이 좀 있는 분은 그 돈이 은행에 있건 아니면 그 돈으로 집을 사서 임대를 놓고 있건 건강보험료는 자녀나 배우자에 얹혀서 면제하도록 하지 말고 다 따로 내도록 그렇게 그 제도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현금이 있는 분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 먹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하네요.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는데 그 5억 원으로 집을 사서 월세를 놓으면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양쪽 다 건강보험료를 다 내도록 하든가.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건 불로소득이 아니고 집 사서 월세 놓는 건 불로소득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런 고민을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민자도로 이야기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신희철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에서 민자도로 통행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신희철 연구위원께서는 정부가 지은 도로는 30년 동안 원가 다 안 뽑아도 되고 50년에 뽑아도 되고 하는데 민자도로는 반드시 30년 동안 그 건설비 원가를 민간업체가 다 뽑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싸다. 네. 이런 말씀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민자도로는 그럼 영원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신 의원께서는 그러면 민자도로도 30년 동안 원가 다 뽑아가 이러지 말고 50년이든 혹은 그 이후라도 계속 그 할부로 뽑아갈 수 있게 그 기간을 좀 늘려주면 이걸 재구조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 민자도로가 좀 싸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네. 정리하면 이해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네, 정리 잘 해주셨고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래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도로도 원래는 그 30년 투자 횟수 기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통합 관리라고 해서 전체 도로를 하나로 보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도로뿐만이 아니라 예전 도로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자도로는 같은 회사가 운영을 해도 다 다른 걸로 보니까 투자 횟수 기간이 명확하고 거기는 이제 한꺼번에 가고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민자도로도 통행료를 좀 낮추면 좋겠다고 해서 재구조화라고 하는 걸 하는데 실제로도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였습니까 그게?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그 사업자가 그 바뀌면서 수익률을 낮춘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예. 예를 들면 그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원래는 14.07% 수익률에서 3.19% 굉장히 낮춘 사례가 있고요.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민자 사업자가 가져가던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인천 도로였습니까? 그건 공항 철도입니다. 철도. 그 철도를 깐 민자 사업자가 14%씩 매년 투입 대비 뽑아가다가 그렇죠. 4%만 가져갈게요라고 양보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궁금했던 게 우리 입장에서야 고맙긴 하나 민자 사업자도 이른바 사업가인데 14%씩 가져가던 걸 갑자기 4%로 바꾸라고 하면 네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됐어요?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나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줄 거는 주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기존 수익률은 보장을 받고 통행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혹시 더 생길 수 있는 수익도 챙기려고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게끔 하는 건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다 보면 너네 나중에 투자를 제약하는 법률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떠안지 말고 지금 협상을 우리랑 해서 좀 받고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민자 사업자는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게 될 것 같고 그러려고 우리는 이 사업 한 건데 혹시 이거 놨다가 손해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감수하고 투자를 해서 이게 30년 동안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벌 거 현금으로 주세요 했을 텐데 그거 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이제 그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한 30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투자한 돈을 회수한 기간도 길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 그 긴 기간 동안 정확하게 얼마를 벌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겠죠. 물론 뭐 통행량이 늘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줄 수도 있으니까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조금 좀 덜 받더라도 빨리 받고 나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에서 로또 당첨되면 수십 년 동안 받을 당첨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절반밖에 못 받거든요. 물론 그렇죠. 당장 그래도 돈 받아가는 게 사람들이 나으니까요. 당장 받는 거를 선호하는 게 있죠. 이자율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구조였군요. 네. 갑자기 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앞으로 줄 돈을 좀 주고 그렇게 합의해서 내보냈다. 합의를 하는 거 과정이 이제 그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물러갈 텐데 어떻게 그냥 물러갔다고 하길래. 아니요. 그냥 물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줄 돈 다 내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그럼 싸게 통행료 받으시오라고 한다는 건 이건 얼핏 보기에는 글쎄요. 뭔가를 하나 사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할부금 내다가 이거 100만 원이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 내가 한 2천만 원 좀 먼저 드릴 테니까 할부금을 한 40만 원으로 낮춰주쇼 하는 거하고 같아서 이게 당장 할부금이야 이제 덜 나가지만 그게 과연 아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아껴진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삼모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정부하고 민간 사업자 간의 어떤 사적 계약인데 이게 정부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 방법 중에서 보다 수익률을 낮춘 거를 인정하는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정한 수준을 받고 나가게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자를 지어서 30년 동안 받아가라고 하지 말고 도로라고 하는 건 수명이 정확히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년은 최소한 갈 것 같으니 50년 동안 나눠가라고 하면 통행료를 조금씩 덜 받아도 그쪽도 민자 사업자들도 수지가 될 텐데 그거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늘리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걸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차액 보전 방식 사업 재구조화라고 해서 사업자도 바꾸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요. 기간만 연장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도 바꾸면서 그래야겠죠. 기간 연장하는 걸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민자 도로들을 짓죠. 민자 철도도. 그렇죠.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 없어요? 민자로 짓고 났더니 괜히 통행료만 비싸서 우리가 고생이다 이런 여론은 없습니까?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른데 이제 선진국에서도 민자 사업은 하고 있고요. 사실 민자 도로가 많습니다. 근데 또 민자 도로가 재정 도로보다 비싼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민자 도로가 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민자 도로가 비싸더라도 그 구간이 공사비가 비싸다든지 이렇게 상황이 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협약서를 거기는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건데요. 프랑스에서는 1000쪽이 넘는 협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한다고 그럽니다. 정부 측에서도 전문가를 키워서 민간 사업자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민간 측에서는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정부 측에서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도록 하거나 정부에서 전문가를 좀 채용해서 정부에서 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자 사업자하고 정부가 계약할 때 당연히 정부와 민자 사업자가 계약하겠죠. 저기에 저 도로나 철도 지어주시고 통행료 받아가세요 이런 계약을. 그런 계약을 할 때 중간중간 독소 조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초창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들이 초창기 도로들인데 그때는 독소 조항들이 꽤 있었고요. 지금도 많이 줄긴 했는데 저는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자도로와 관련한 경제 뉴스들을 읽다 보면 아주 어려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민자도로 사업자들이 연이율 20%가 넘는 후순위채를 발행을 해서 그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1년에 20% 넘는 이자 주면서 그 이자 때문에 우리 손해나요. 그러니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익을 가져간다. 이건 나쁜 짓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상황이 왜 그런 뉴스를 보면 궁금하게 드는 생각이 그 말은 민자도로 지어서 많이 남긴다는 뜻인데 민자도로는 경쟁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남는 거라면 경쟁자들이 붙어서 많이 안 남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야 정상인데 어찌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민간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기법인데요. 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첨단 투자 기법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보다 투자율을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정부에서 최대한 받아가는 기법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후순위 차입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거는 또 민간 투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익률을 올리고 투자를 회수해야 되니까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요. 저희가 보기에는 25%라고 하는 게 너무 그래서 과도한 거 아니냐. 수익 찾아가는 거야. 모든 장사가 다 그러니까 네네.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25%씩 가져가도록 민자가 그런 구조가 됐지라는 생각인데요. 그게 그럼 투자 수익률이 25%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투자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65% 정도 되는데 수익률이? 예. 근데 이제 후순위는 그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전체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의 출자금을 후순위로 바꾸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 그분들은 나중에 받아가야 될 돈을 원금을 그렇죠. 먼저 나는 그냥 이자로 다 빼서 나갈게. 그렇죠. 그 뒤에 원금 안 받을 테니 그 대신 1년에 이자 20%씩 줘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군요. 빨리 투자를 회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 법인세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줄 돈 먼저 주다 보니 이익률이 그렇게 높아져 보이는군요.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익이니까요. 알겠어요. 한 7% 정도 벌어간다고요, 민자사업자들이? 지금 한 7, 8% 정도로 돼 있습니다. 네. 과거에 금리 높던 시절이라 그 정도 아니면 나 투자 안 하겠습니다. 이런 민자사업자들이었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배워보죠.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의 신희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경제 분야의 옛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경제 타임머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과 관련한 옛날 이야기네요. 네,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맞습니다. 한 절반 정도 GDP가 이 수출이 차지하는데 오늘은 이 수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수출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자랑 중에 하나죠.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 뭐하니 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그렇죠. 뭔가 만화 이런 자랑을 하는데 그런 거부터 딱 떠오르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근사한 거 팔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분기에 62조 원 매출을 한다 이런 세상인데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가 소변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소변이라면 그 화장실에서 모을 수 있는 그걸 수출했다고요? 네. 이게 이렇다 할 생산시설도 없고 원료도 부족했던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수출품이었는데요. 실제로 1966년 9월 3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당시에 연재되던 코너가 있어요. 이것도 팔리고 있다. 이 코너에 작은 소제목이 외화벌이 꼬마 천병들인데 이 중 하나로 애완용 다람쥐, 식용 개구리뿐 아니라 사람 소변이 수출길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요. 특히 남자 화장실에 그 한 방울이라도 통 속에 이런 표어가 내걸려 있었어요. 이 아까운 수출 상품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전국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소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밖으로 흘리지 마세요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거 한 방울이 다 돈입니다. 이런 얘기였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지금 너찌 이론에 따라서 변기 안에 왜 파리까지 그려놓는 세상이잖아요. 아니 궁금한 건 알겠어요. 사간다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돈 받고 팔면 좋은데 남의 나라 소변 사간 사람은 왜 사갔답니까? 이게 사람 소변에 되게 귀한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로키나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사람 소변으로부터 나온다는데 혈전을 녹여주는 혈전 용해제 성분입니다. 뇌졸중 치료제의 주성분이 되는데요. 사람 소변에서 얻거나 아니면 세포 배양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데
인류가 1947년에 소변에서 이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뭐 의학 기술의 발전사를 고려하면 당시로서 세포 배양은 쉽지 않았을 거고 네. 간단하게 화학 처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소변이 아주 귀했을 테니까요. 6, 70년대는 이게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수출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또 왜 우리나라였느냐? 상대적으로 성인병이나 비뇨기 질환이 적었고요. 젊은 사람 많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막 고기 이런 거 막 못 먹던 때였잖아요. 그리고 양변기 보급률이 낮아서 소변을 모으기가 아주 쉬운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의 소변이 아주 귀하게 팔렸습니다. 지금은 사실 소변 모으려면 어디 한 곳에 모아놔야 되니까 왜 깨끗한 화장실에 필요하죠. 그런 거 갖다 놓느냐 반응이 안 좋을 텐데. 뭐 게시판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네. 수세식 화장실이 많지 않았으니. 그렇죠. 뭐 여기 부으나 저기 부으나. 아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얼마 사갔대요? 예를 들면 한 통에 얼마쯤 주고 팔았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 주로 일본 제약사들이 사갔는데요. 예. 소변 수출량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73년에 소변을 팔아서 번 외화가 50만 달러. 이듬해에는 3배인 15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당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소변 가지고 올리는 매출이 만만치 않았죠. 그렇군요. 언제까지 그럼 이거 소변을 우리나라가 팔았습니까? 꽤 오랫동안 팔았어요. 60년대 중반부터 88 올림픽 전후까지 팔았으니까요. 한 20년? 그런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이 공격적으로 그러다 보급이 보니 되거든요. 모으기가 쉽지 않나 보군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 수요도 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해서 국내 제약사 일부가 중국 소변을 수입해서 썼는데 이 소변에도 품질이 있는 모양이죠. 이 중국산이 품질이 안 좋아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에다가 평양에 합작 공장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제약사 일부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 품질 좋은 소변을 통해 약을 만들었다. 이런 전래 동화가 내려오고 있어요.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자꾸 이 얘기해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한때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발 만들어서 파는 게 주력 제품이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효자 품목이었는데 정말 한 땀 한 땀 눈물로 이룬 역사였습니다. 60년대의 3대 수출품 중 하나였고요. 7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의 수출 총액 중에 12%가 가발 팔아서 만든 외화였습니다. 6, 70년대에 어떻게 우리가 가발 사업에 뛰어들었느냐 보면 당시에 코트라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주요 업무가 일본, 대만, 홍콩이 뭘 수출하는지 봤다가 카피가 가능하겠다 싶으면 이걸 사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면 유사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시 나가서 판로를 개척하는 거. 그러니까 상사 해외 주재원 역할을 했는데요. 이때 62년도 뉴욕에 나가 있던 코트라 직원이 가발에 딱 천착을 해서 우리가 돼지털하고 사람 머리카락만 가발 원료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예 만들어 팔자 해서 사표를 내고 이분이 들어와서 한국에 공장을 차려요. 해서 70년에는 이걸로 1,000만 달러 수출 훈장까지 받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가발 산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우리 이제 펌어라고 하죠. 미용실에서 해주는 거. 네, 요새는 한 글자로 펌 이렇게 펌이라고 써놓더라고요. 합니까? 네. 저희 어머니도 자주 하시는 이른바 아줌마 파마. 네, 뽀글뽀글 파마. 이게 무관치 않아요. 이게 둘이. 가발 사업이랑 관계가 있어요? 가발 사업이 완전히 중흥기를 이루면서 사람 머리카락 값이 폭등을 해요. 64년도에 한 관, 그러니까 이게 3.75kg인데 한 관에 7, 8천 원 하던 머리카락 값이 이듬해에는 5배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아낙네들이 가발 공장에 타깃이 된 거예요. 짧게 잘라서 팔아라. 그렇죠. 잘라서 비녀 이제 그만 꽂으세요. 머리 감기도 힘들고 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꿰면서 그럼 이 머리를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짧은 머리가 어떻게 해나. 해서 2인 1조로 다니면서 솜씨 좋은 아가씨들이 머리를 말아줍니다. 세상에. 어머니 요즘에 이게 신식 유행이에요. 해서 전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같은 헤어스타일을 이때부터 하시기 시작한 거죠. 나 이거 짧은 머리 어떡하지 하면 이렇게 파마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것도 너지의 하나입니다. 세상에. 옆구리를 쿡 찔러서 모든 사람이 뽀글뽀글 파마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국민 헤어스타일이 됐군요. 네. 참 이 수출에 참 다양한 사연들이 숨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재밌게 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약간 그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 이거는 이제 민사 재판인데요. 일성신약이라는 회사가 당시에 삼성물산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합병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합병이 됐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 네. 이와 관련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실상 기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이들의 주장이 한 3가지 정도였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일성신약 쪽이 합병 목적이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 네.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합병이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합병 절차도 합병 비율 중에 문제가 있었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힘을 보탬으로써 결국에는 일어났다.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투자 손실을 이제 그 가입자들에게 줬다라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었는데 민사에서는 이 합병이라는 게 말한 대로 경영 승계의 목적도 있지만 삼성이 주장한 게 그 당시에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삼성물산이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제일모직이 잘 되는 사업부하고 합침으로써 회사를 다시 조금 더 정상화시키는 쪽에 목적도 있었다. 네. 이것도 일부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융본부에서 내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딱히 문제를 삼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게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것도 나중에 삼성물산이나 합병 이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지금 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게 쉽게 이해를 하자면 네. 이재용 씨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 이재용 씨가 갖고는 싶은데 지분이 별로 없던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네네. 합병 비율을 이재용 씨가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기를 택했다는 거죠. 물론 합병 비율이라고 하는 건 주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야 컴퓨터가 정하는 거하고 똑같이 객관적인 거지만 네네. 하필이면 이재용 씨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은 주가가 높고 하필이면 네. 이재용 씨가 갖고 싶으나 별로 지분은 없는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을 때를 택해서 네네. 하필 그때 왜 합병시켰느냐 이 질문이었을 텐데 큰 문제는 네. 없고 중간에서도 손해본 사람도 없으니 합병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이었나 보네요. 예, 사법부의 판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의 문제는 사실상 재판부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낮고 의도적으로 주가가 높은 시기를 택했다. 네. 이거를 판단.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이게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전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은 잡았는데 이미 건설 네네. 중인 이것조차 중단할 거냐 아니면 이것까지는 지을 거냐 이제 좀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거기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예상과는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건설을 계속 합시다. 이거는 그냥 짓던 건 지읍시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걸로 결과가 나왔네요. 예, 10시에 이제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한 500명들하고 같이 1박 2일 숙박도 하고요.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의 여론조사도 하고 나중에 그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차례 이제 그 여론조사를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5, 6호기에 대한 건설은 재개하자라는 방향에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건설 재개가 59.5%가 이제 건설 재개를 선택을 했고요. 중단이 40.5%가 나왔으니까 이 범위의 차가 19%포인트 정도가 납니다. 6대4 정도로 짓던 건 지읍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의견 따라서 계속 짓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의견은 참고만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놓는 최종 공고안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호기, 6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률이 한 29.5% 정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짓는 게 낫다라는 네.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투입된 금액도 1조 6천억 원이나 투입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단들이 이미 짓고 있는 것들은 끝까지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 6호기는
한 30% 정도 지원하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할지는 잠시 가동을 3개월 동안 중단하고 이런 논의를 좀 거쳐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재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그렇게 정부도 결정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 말고도 몇 가지를 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전 개발은 발전 축소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확대로 갈 것이냐, 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와 관련된 의견도 좀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축소, 그러니까 발전 축소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53.2%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가 35.5%, 네. 확대는 9.7%로 비교적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의견도 정부에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과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5, 6호기는 뭐 건설을 재개를 하되 앞으로 원전 전체적인 방향은 점차 축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 정책에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의견들을 최종 종합해서 이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가 전달을 하게 될 테고 정부도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힘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소 이제 그만 짓고 안 짓고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5년 안에서 탈원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이라고 하면 이거 짓던 거 안 짓는 거 말고는 네네. 별게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겠습니다만 실제로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부니까 이런 액션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별로 안 남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정책을 짤 수는 있겠지만 네. 5년이라는 기간이 이런 발전소를 짓고 뭐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준비하는 기간에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바뀌었는데 다음 정부가 그간 나왔던 것에 대한 정책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바뀌겠겠죠.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예. 있죠. 다만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그 공론화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처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막 이랬던 것도 네. 사실들은 어떤 국민들의 의견들을 공론화하고 한 방향으로 좀 모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그동안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했는데 네. 올해 연내에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꽤 있다는 시사를 했습니까? 예, 어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고요. 기준금리는 현 수준이 1.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바고요. 근데 이제 보통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나면 그 한국은행장이 나와서 기자들하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눕니다. 예.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발언들에 따라서 향후에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판단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다음번에는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주변 환경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쪽으로 좀 보이고 경기 여건이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금융 완화라는 것은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나간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려서 돈을 다시 흡수하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에 이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좀 내리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금통위원이 저희가 7명인데 우리나라가 보통은 그간 그 금리 동결을 할 때 만장일치로 계속 동결을 해왔거든요. 예. 이게 한 6년 동안 이 금리 동결할 때 만장일치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소수 의견 1명, 그러니까 이일영 금통위원이 0.25% 인상안을 이번에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아마도 다음번에는 좀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강합니다. 다음번이라면 11월 말에 한번 금통위가 있는데 이때 올리지 않으면 연내는 아닌 것인데 뭐 내년 1월에 하든 그거야 뭐 큰 차이야 없겠죠. 아무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12월 달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11월에 안 올리고 미국이 올려버리면 네. 이게 흔히 말하는 금리 역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들은 보통 높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이동한다가 경제학 이론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미국보다는 선제적으로 11월 달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강한 편이죠.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네. 이때 국민연금도 동원이 돼서 삼성 그 대주주의 편을 들어줬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됐었고 지난 정권에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법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한테 피해를 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군요.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이제 재판이 이거는 형사 재판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년입니다. (747, 474) 이전 정부들에서 목표로 내세웠던 숫자들입니다. 이 세 자리 중에서 맨 앞에 들어간 숫자는 바로 경제성장률이었죠. 747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7%의 경제성장률을, 그리고 474를 외쳤던 박근혜 정부는 4%의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는데 모두 9호로 끝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또 수정했습니다. 당초 2.8%였던 전망치를 이번에는 0.2%포인트를 높여서 3.0%로 잡았는데요.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한 해에 3번씩이나 수정한 건 7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이렇게 오르면 그 과실이 경제 주체들에게도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살림살이와 지갑에 성장의 과실이 들어오는 게 체감이 좀 되세요? 이런 성장의 과실보다 우리 눈앞에 먼저 체감이 되는 건 아마 금리 상승일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1.25%로 2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인데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성장률도 3%까지 오르면 아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어제 열린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도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미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에 앞서서 먼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한 번쯤 점검을 해보시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올해 딱 한 번 남았는데 11월 30일에 열립니다. 네, 10월 2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 구조를 재구조화해서 이걸 좀 낮춰보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다주택자들을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하고 세금도 더 거두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